직장인이나 저도 직장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얼마 있으면은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15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장인이 만약에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면 1년에 3,60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상 넘어서 쓰는 사람은 잘 없겠죠. 거기서 보통 저축을 하잖아요. 100만 원 정도 내가 저축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달에 200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2,400만 원 정도만 만약에 금융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러면 지출이랑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계산을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4%라고 치면은 좀 넘겠네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그 정도면은 경제자유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금융 자산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2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투자 수익률이 4% 정도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 5억 있으면 되겠죠. 그럼 5억으로 2천만 원의 뭐 이자가 나오든 금융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걸로 이제 소득이 지출을 넘어선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내년에 소비가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내 돈이 더 늘어나야 되겠죠. 이런 질문을 저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집을 살 건데 그러면은 돈이 모자라지 않냐? 금융 자산으로서 모자라지 않냐? 저도 이렇게 여기다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금 결혼 7년 차거든요. 근데 첫 애가 3살이고 둘째가 34주 차예요. 이제 한 달 있으면 나오는데 제가 결혼 5년 차 때 청약으로 이제 내 집 마련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자동차 계약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다양한 이벤트를 겪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무언가들을 이렇게 해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큰 금액이 들어가는 집을 내가 살 건데 난 차도 살 건데 결혼도 할 건데 뭐도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꼭 그 돈이 들어가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면은 꼭 집을 사야 돼 라면은 당연히 그 돈을 모아야 되고 그 돈을 써야 되지만 돈이 없는데 그런 게 디폴트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겠다는 건데 다 누리면서 할 거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지? 라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소비를 이제 노동 원가와 노동 비용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지만 시간을 노동력으로 치환해서 그 노동력을 판매하는 서비스 회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노동력을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고 이걸 판매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지? 라고 해서 그걸 양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되면은 원가가 이제 금액이 쫙 나올 거고 비용이 금액이 쫙 나올 건데 888 시스템은 제가 번 돈에서 이제 노동 원가의 20%를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80%를 갖고 노동 비용으로 20%를 사용을 하고요. 그 나머지 80%를 갖고 투자를 해서 연 8%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이게 그냥 산수적으로 그냥 계산적으로 10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해서 얻는 금융소득으로 그 소비 금액을 상쇄할 수 있어요. 이게 888 시스템입니다. 노동 원가는 우리 주거비, 생활비, 뭐 통신비, 관리비, 경조비, 납세비, 기타 이렇게 7가지로 전 나누고요. 그다음에 비용은 교통비, 그러니까 여기 직장에 노동을 팔러 오면 교통이 필요하잖아요. 점심비, 통신비. 그러니까 통신이 원가에도 있고 비용에도 있는데 비용에 있는 건 핸드폰이고 원가에 있는 건 인터넷.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나눴거든요. 숙민비, 친목비, 직장인 친구분 같은 동료분들하고도 어울려야 되니까 그거, 그다음에 보험비, 용돈 이렇게 해서 14가지로 나눠서 저는 가계부를 써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 되죠. 금액을 줄여서 기간을 늘리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10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을 난 60만 원은 안 돼. 나는 90만 원은 써야 돼. 100만 원 써야 돼 하면은 그만큼 남겨서 투자를 하면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어떠한 목표 지점이 없이 회사 생활 그냥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나기보다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어떠한 목표를 갖고서 15년이네 20년이네 25년이네 30년이네 이런 목표를 갖고 하다 보면은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인터뷰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저도 무슨 책을 내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무언가가 생기면은 또 거기에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 해서 그 기간을 또 단축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거는 또 더 일을 더 해야겠네.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좀 주어지는 거다. 소비 줄일 때 가장 쉬웠던 거 먹는 거예요. 저는 외식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제가 요리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직접 요리하면은 뭐 크게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런 건 줄일 수 있는데 줄이기 진짜 어려운 게 주거비예요. 이제 부모님 집에 딱 붙어서 사는 거 아니면 주거비는 진짜 줄이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주거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리비가 같이 따라와 버리는 부분이 생기는데 같은 컨디션에 50만 원짜리 월세를 한 8천이나 9천이면은 전세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율이 만약에 2.5% 뭐 3% 된다 하면은 5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뭐 23만 원, 25만 원 정도 내면 돼요. 반으로 바로 줄일 수 있거든요. 20만 원, 30만 원 줄일 수 있는 건은 연에 300만 원짜리 건이고 10년으로 보면 3천만 원짜리 건이에요. 내가 그 행동을 하나 함으로써 나는 3,600만 원 얻을 수 있고 나는 차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괴상해요. 그냥 자산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부동산이 70%예요. 예적금 7%, 원자재 3%, 주식 10%, 채권 10%, 부동산 70%. 이게 제가 진짜 원하지 않는 그런 포트폴리오거든요. 책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제가 적지도 않았고 그렇게 되는데 사실 뭐 금융 자산으로만 보면은 해외 주식 60에 뭐 채권 금 30%, 예적금 5%, 뭐 가상화폐 5%뭐 이 정도 돼요. 근데 전체 자산으로 보면은 부동산의 비율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좀 됐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좀 안정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처가네 근처에 집을 샀어야 됐고 가장 큰 이유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자산 배분을 해야지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지금 주식 타이밍인가 코스피인가 지금 5천 갈까 해서 다 투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인 중에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마이너스 나면은 정말 뭐 한 1년, 2년으로 롤백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나.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뭔지 몰랐어. 그러니까 돈은 순환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해서 주식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봤어요. 코스피로 이득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이 수익을 실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겠죠. 대부분의 기관이 그렇고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죠.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채권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고 뭐 금을 갖고 있고 하다 보면 거기서 빠져나온 금액들이 다른 자산으로 옮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 그 돈으로 유입이 되면서 쭉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우리가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를 생각했을 때 되게 막연하잖아요. 그 시간이. 나도 한 5년이면 모을 수 있네. 뭐 이런 거를 계속 인식하기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요. 네, 두 번째 시트는 이제 경제자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이제 찾는 거예요. 1년 소비 금액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3% 넣고 수익률이나 뭐 기대 여명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뭐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자기의 나이에 비례해서. 통계청의 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내 나이에 내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았나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필요금융자산 찾기를 클릭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금융자산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래서 요 정도 있으면 내가 경제자유를 얻을 수 있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 계산기예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든 모든 시트는 이 초록색에다가 숫자를 기입을 하면 돼요. 나머지에는 건들면 안 되고 뭐 건들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추천을 할 때 여러 가지 계좌를 이용을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CAGR이라고 하는데 CAGR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 보면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나는 7%로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6%밖에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더 리스키한 투자 자산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걸 갖고서 경제자유를 얻어야 되니까 더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은 뭐 부업을 해가지고 수입을 늘리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자 뭐 이러한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되는 시트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왼쪽 맨 위부터 보면은 현재 나이가 있고 뭐 실수령에 뭐 월급 비용 얼마 들어가고 원가 얼마 들어가는데 소비금 얼마, 적립 가능 금액 얼마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있고요. 내가 적립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할 수 있나? 목표는 이 오른쪽 그래프가 우상향 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엄청 많이 포기했어요. 뭐 안 써본 가계부가 없을 정도로 결국에는 제가 만든 걸로 이제 정착을 했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의 사고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가계부 써? 써. 그럼 어떻게 써? 이렇게 보면 무슨 용돈기 입장처럼 이제 금전 출납부처럼 이렇게 쓰거든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면은 물길이 어디로 새는지 알 수 없어요. 소비를 줄인다는 게 내가 뭘 포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비용을 나누지 않으면 안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친목비가 30만 원이 들어요. 난 친구들 만나면 한 번에 5만 원씩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 4번이니까 20만 원 쓰고 택시비 하고 한 명에 30만 원 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가 그걸 고수하면은 넌 이거 못 벌어. 너는 이거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그러면 반만 만나보는 건 어때? 이게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돈의 크기로 부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노동을 하는 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선택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노동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반드시 나가야 되고 막 그런 거면은 그건 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KB금융에서 부자 보고서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잖아요. 금융 자산으로 10억이 있는 사람을 대한민국의 부자로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조금 갸우뚱하는 게 막 소비가 엄청 높아. 그리고 당장 내일 또 출근해야 돼.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10억이 있다는데 그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에서 뒹굴러도 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 있는 무언가,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하든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